예, 우리 7강 계속 진행해 볼까요? 7강은 3-51페이지 챕터 4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입니다. 이번 챕터는 전통적으로 아주 1차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챕터인데요. 안타깝게도 말문제하고 계산문제가 한 반반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문제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챕터이긴 하지만 중간 정도만, 절반 정도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일 위에서 부가세 계산구조부터 보시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 나오고, 거기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차감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납부세액까지가 워낙 중요한 그 탑픽이고요. 그 밑에서부터는 경감공제세액 정도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신용카드 발행공제 정도만 나오고요. 그 밑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화살표를 옆으로 가보시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세표준은 다시 과세냐 영세율이냐로 따라서, 과세는 또 박스를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 기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금 받고 그냥 영수증 처리한 거, 뭐 이런 것까지 해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영세율이 있죠.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아무리 영세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국내 거래 일종으로 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그런 영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기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예정신고 누락분하고 대손세액 가감을 다 더하고 빼고 해서 이제 매출세액이 나오는 거고요. 챕터 4.1을 보면 일반적인 과세표준인데, 이제 여기서 말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주로 이 4.1에서 일반적인 과세표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뒤에 뭐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겠지만 여기서 아주 시험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의미를 보면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죠. 제가 계속 그 2,000원에 사와서 3,000원에 파는 거래를 가정하고 있죠. 2,000원에 사와서 3,000원에 팔 때 사올 때 200원 더 떼어서 2,200원 떼이고, 팔 때는 10% 더 받아와서 3,300원에 받아오지만 나의 과세표준은 너무 당연한데 부가가치세를 뺀 3,000원이 과세표준이지 3,300원이 과세표준인 건 아니잖아요. 양가로 이번에 일반 원칙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가장 깔끔해서 시험에 안 나오죠.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전적 가치, 한마디로 돈 받으면 돈이 나의 과표인데, 반가로 2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건 교환거래인 거 아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이 볼펜을 팔고 상대방한테 분필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환거래거든요. 자, 내가 볼펜을 팔고 분필을 받아왔으면 원래는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볼펜 팔고 돈 대신 이 분필을 받아왔으니까 분필의 시가가 곧 돈 받은 대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받은 거의 시가인데, 이 부가세는 교환거래에서 자기가 준 거의 시가입니다. 그래서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준 거 시가라는 거,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고요. 동그라미 2번, 1번을 모르겠거나 1번이 없으면 동그라미 2번 공급받은, 즉 받은 재화 용역의 시가고요. 그것도 모르겠으면 3번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에 따른 시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순서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입니다. 이때도 내가 준 거 시가입니다. 받은 거 시가가 아니라. 근데 용역의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그렇게 함정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양가로 4번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인데요. 요거는 진짜 많이 정말 나옵니다. 정말 시험에 만약에 이번 챕터에서 말 문제가 나오면 여기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양가로 3번에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은 비교적 쉬워요. 자, 첫 번째 부가세 자체는 당연히 과표에 포함 안 돼요. 과표는 3,300원이 아니라 제가 3,0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반가로 2번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액을 빼는 것은 우리 회계원리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반가로 3번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외상매출금을 갚지 않아서 내가 더 받게 되는 이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냥 현금으로 팔면 100원인데요. 한 달 후에 외상 조건으로 110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10원의 이자 들어갔죠. 이 10원의 이자 과표로 봅니까? 안 봅니까? 당연히 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세 과표는 내가 물건 팔고 받은 돈이 과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요새 워낙 안 팔려가지고 20원에 팔아요. 완전 박앤세일이죠. 과표는 그래도 100원인가요? 20원인가요? 그냥 20원이요. 20원.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만약에 100원짜리를 20원에 완전 박앤세일을 했는데 그래도 부가세를 100원에 10% 내라고 하면요,
20원 받아가지고 10원이 부가세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박앤세일을 하겠습니까? 명심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돈 받은 게 그냥 과표라고요. 만약에 100원짜리를 현금으로 받으면 100원인데 한 달 후 결제 조건으로 한 달에 10%씩 이자를 치는 거죠. 그래서 110원에 받으면 과표는 110원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달 후 110원에 나한테 갚아야 하는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석 달 후 130원에 갚은 거예요. 그러면 110원이 과표고 20원은 연체이자가 붙은데 연체이자는 물건 자체에 대한 대가로 준 게 아니라 연체이자 성격으로 줬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붙고 과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신된 재화 가액인데 내가 상대방한테 분필을 보냈는데 분필이 가기 전에 깨져버렸는데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깨진 거죠. 그러면 나한테 규칙사유가 있으니까 이런 건 과표에 들어가지 않고요. 반가로 5번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고보조금인데 내가 100원이 들어왔는데 물건 팔아서 100원이 들어오면 과표가 잡히고요. 그게 아니라 100원이 공돈이 들어왔는데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으로 100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과표에 잡히지 않죠. 내가 국가한테서 보조금 받고 부가세 낸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당연히 이거는 과표에 안 잡히고요. 반가로 6번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및 반환보증금은 부채 성격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좀 힘들면 이렇게 소주 한 잔씩 마시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선배 형 하나가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갔는데요. 삭막한 고시원에서 첫날부터 누가 혼자 자려고 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참 마음이 그랬겠어요. 누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열어보니까 나 김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방에는 김이래요. 자기가 김. 나이가 한 40쯤 되어 보이는데 이제 그분하고 술을 한잔 했다는 거죠. 서로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 털어놓고 그랬는데 그분이 밤마다 문을 두드린대요. 나 김이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그래서 그 형이 각 1병 그러니까 꼭 그 김하고 한 병씩 마시고 잠에 든다 해서 각 1병이었는데 그 김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각 2병으로 별명이 바뀐 적이 있는데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한 잔씩은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마트에서 대량 구매하느라고 슈퍼에서는 비싸니까 굳이 마트까지 가가지고 마트에서 이렇게 박스로 산 거예요. 그러면 한 병에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할걸요, 소주가 제가 알기로. 근데 1,000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참이슬 회사가 여러분한테 1,000원에 그 소주를 팔면 그 중에서 950원이 자기들의 과표고요. 50원은 공병 보증금이라고 해서 왜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병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50원 돌려줬었는데 그러면 이 공병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반환 보증금은 그 참이슬 회사에서는 일종의 부채 성격이니까 자신의 과표에 안 잡히고요. 반가로 7번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죠. 예전에 우리 거래처에서 이러더라고요. 이제 소위 단란주점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게 교육적으로 별로 좋지 않아서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니까 50만 원이 나오더래요. 원래 이런데 카드 긁으면 안 되는데 카드를 긁었더니만 자기는 45455가 과표고 45455가 부가세일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뜻밖의 이게 30만 원만 과표에 잡혀가지고요. 272727이 과표에 잡히고 27273이 부가세더라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 어디 갔어요? 20만 원이 봉사료로 찍히는 거예요. 이거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가 부리는 꼼수인 거 아시죠? 50만 원의 과표가 잡히면 그러니까 부가세를 45,000원 내야 하는데 이렇게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서 신용카드에 찍히게 하고 20만 원은 봉사료, 30만 원만 술값이 되면요. 요건 과표에 안 잡히고 30만 원에 대해서 1.1로 나눠서 272727이 과표고 27273이 부가세니까 이렇게 하면 부가세가 훨씬 더 줄어들죠. 이렇게 꼼수를 쓰곤 합니다. 이게 이런 규정 때문에 있는 거예요.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면 이게 과표에 안 잡히거든요. 반가로 8번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는 가공료만 과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 볼펜에 심이라든지 기본적인 플라스틱만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청업체에 갖다 줘요. 하청업체에 갖다 주면 하청업체가 이걸 조립해서 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볼펜 심하고 플라스틱만 만들어 있는 상태는 80원이고 이걸 내가 저 사람한테 갖다 주면 저 사람이 이거를 최종 조립해서 나한테 다시 100원짜리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저분은 지금 20원 정도를 가공을 하면서 나한테 대가를 받는 건데 이때 80원에 팔고 100원에 주고 받더라도 내가 그냥 80원을 돈을 안 받아버리고 이 사람한테 그냥 거저 갖다 줬다가 나한테 다시 납품할 때 20원만 주면 되는 거죠. 20원만. 이게 바로 공급받는 자, 내가 부담하는 원재료는
과표에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20원에 저 사람이 가공료로 나한테 받는 것만 과표입니다. 자, 다시요. 그냥 이게 볼펜 심하고 빈 플라스틱으로 원재료로 내가 이 사람한테 갖다 주는데 이 가치가 80원 가치였는데요. 저 사람이 최종 이거를 조립해가지고 나한테 100원 가치로 넘길 때 굳이 80원하고 100원을 주고받을 게 아니라 20원 가공료만 줘버리면요. 이제 과표는 그 20원만 잡히는 거지, 공급받는 자, 내가 부담하는 원재료는 과표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양가로 4번에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인데요.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실 3개는 왠지 느낌이 과표에서 빼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반가로 1번의 판매장려금 지급액이 과거에 그렇게 많이 기출됐으니까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4절은 약간 욕심이 생겨서 혹시나 간단한 말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끔 지금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 말씀 잘 들으시면 이 정도의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반가로 1번의 판매장려금 지급액, 가로 열고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판매장려품은 오히려 과표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요. 반가로 2번의 하자보증금, 반가로 3번의 대손금, 이거 아주 절대 중요한데 과표에서 왠지 빼야 할 것 같은데 빼면 안 되고 가만히 놔두셔야 합니다. 자, 주 1번의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사례들이라고 해서 1번 할부 판매 및 장기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제가 아까 100원짜리 110원에 팔아도 10원이 과표에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제가 피아노를 우리 매장에서 팔면 100만 원인데 갖다 주면서 운반비까지 5만 원까지 해서 105만 원 받으면 당연히 105만 원이 과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별 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 얘기 아시죠? 부가세는 항상 제일 끝에 들어가요. 물건값에 모든 걸 더하신 다음에, 모든 세금 더하신 다음에 가장 끝에 10%가 들어가니까 다 세금 다 더하시고 마지막에 부가세 10%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수입해오면 물건값은 100원이면 100원에 10%면 10원밖에 안 내는데 거기에 관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술 같은 거면 주세, 어떤 걸 수입하냐에 따라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다양하게 붙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수입품에 이런 게 다 붙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물건에, 우리나라 물건에 이게 다 붙는 게 아니고 자기 업종이나 자기 만드는 물건에 따라서 이런 세금이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그냥 수입한 원재료는 100원인데 이런저런 세금을 다 붙이니까 30원이 들어갑니다. 과표는 130원에 10%죠. 그래야 국세청이 10원밖에 못 걷어가는 게 아니라 130원, 13원을 걷어가니까 이것도 조금만 생각하면 쉬운 거거든요. 동그라미 4번에 마일리지에 의한 결제액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이마트에서, 요새 하이마트가 없나? 요새 있죠? 하이마트가 나한테 여름에 에어컨을 팔았어요. 근데 그게 1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결제했더니 자기들은 포인트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2%를 적립해 준대요. 그래서 100만 원 결제했더니만 나한테 포인트 카드를 만들어 주더니만 그 안에 2만 원을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추워서 온풍기를 또 사러 갔더니만 온풍기는 10만 원이더랍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8만 원만 현금 결제하고 2만 원은 포인트로 긁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하이마트 주인장 입장에서는 과표가 8만 원입니까?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입니다. 마일리지에 의한 결제액도 자신의 과표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한 번만 공부하면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주 2번의 사례의 재화의 교환 거래에는 이미 다 설명드렸죠. A사 입장에서 시가 100원짜리 넘기고 90원짜리 받아오면 법인세하고 부가세에서는 90원이 과표. 근데 그게 아니라 법인세하고 소득세, 법인세에서 소득세에서는 90원이 과표, 근데 부가세에서는 100원이 과표니까 반드시 정리하셔야 하고요. 주 3번이 제일 중요하죠. 주 3번에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용역의 저가 또는 무상공급 시 과표 정리인데요. 재화의 공급은 저가로 공급하면 시가. 임 선생님 아까 틀린 것 같은데요. 언제는 100원짜리 헐값 20원에 팔면 20원이 과표라면서요. 여기는 저가 공급해도 시가가 과표라는데요. 이 주 3번의 제목이 특수관계인이라니까요. 특수관계인은 저가로 공급해도 시가가 잡히고요. 심지어 오른쪽 세로에 무상으로 거저줘도 시가가 잡힙니다. 왜 그렇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간주공급이라고 부르죠. 왜 우리 자가공급, 사업상증이요, 개인적 공급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가로 잡힌다는 소리고, 여기 비해서 양가로 이번에 용역의 공급은 되게 독특한데 저가 공급하면 시가 잡히고요. 무상 공급하면 아예 안 잡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미용사라고 치고요. 어머니가 아들 머리를 잘라주면 돈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표에 안 잡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늘은 내가 너를 몇십 년 동안 잘라줬는데 왜 돈 한 번 안 내냐, 돈 좀 내라 그래서 엄마 남자 컷이 얼만데요?
10,000원이래요. 그러면 엄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오늘은 2,000원만 드릴게요 라고 해서 2,000원을 저가를 드리는 순간 특수관계인하고 용역은 그냥 조용히 주고받으시면 전 세상 아무도 모르는데 엄마가 2,000원 받아가지고 2,000원을 신고하는 순간 과표는 10,000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하고는 아싸리 아예 용역을 주고받으시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게 저가보다는 아예 그냥 무상이 좋은데 2012년 7월부터 특수관계인 용역 공짜로 주고받더라도 하나가 걸리는데 그게 바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가 시가로 과세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참고로 부가세법상 저가양도 써놨죠? 부가세법은 저가양도 해도 그냥 저가가 그대로 과표에 잡힌다. 단 특수관계인이 아닌 한 그런 말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 4번의 판매장려금 지급액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참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질문도 참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식자재업자예요. 식자재업자. 제가 을이라고 써놨나요? 여기는 슈퍼마켓, 마트주인, 슈퍼마켓 마트주인 갑이라고 써놨죠? 맞죠? 자, 을이 갑한테 일단은 김치나 예를 들어서 된장이나 순창고추장 있죠? 그거를 종갓집 김치를 100원짜리 공급을 해요. 그러면 마트 주인이 이 사람한테 100원을 결제하죠. 요새 이런 말 쓰면 별로 안 좋은데 자, 이 관계에서 누가 갑이게요? 식자재 도매상이 갑이게요? 마트 주인이 갑이게요? 누구죠? 써있네요. 갑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인 갑. 슈퍼갑이라고 하죠. 슈퍼갑. 왜냐면 슈퍼마켓을 하고 있으니까 슈퍼갑입니다. 이 사람이 식자재 도매상한테 맨날 쪼은대요. 어이, 을사장. 자네 이번에 배달맨이 말이야. 어제 김치를 밤 9시에 그냥 푹 싹 익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면 나 못 팔아. 가져가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이 을은 불쌍하게도 100원을 받을 때마다 사장님 앞으로도 좀 잘해봅시다. 우리 물건 좀 많이 사주세요 라고 해서 3원 정도를 거슬러 주는 거예요. 언제나 한 3% 이렇게 거슬러 주고 있어요. 이거를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실무에서 많이 만연되고 있는 이런 풍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은근 친해진 거 아니에요? 한 7강째 됐는데 안 친해졌나 보죠? 우리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을사장 입장에서는 과표가 결국은 100원인 거예요? 97원인 거예요? 이거 97원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 100원 받을 때마다 3원을 돌려주니까 자기 손에 남는 건 97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는 과표를 100원에 신고하게요? 97원에 신고하게요? 이게 특이하게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97원의 과표에 잡히는데 부가세는 지금 유일하게 100원의 과표에 잡히고 있습니다. 100원 잡히는 게 총액법이겠습니까? 순액법이겠습니까? 이걸 총액법이라고 하고 97원 잡히는 걸 순액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총액법으로 100원 잡으나 순액법으로 97원 잡으나 제일 밑에 손익효과는 없는 거 아세요? 왜냐면 표가 있죠. 표를 보시면 총액법은 매출액 100원이고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서 비용으로 3원을 떨어요. 근데 순액법은 처음부터 왜 그래? 거짓말하지 마. 우리 친해졌잖아. 라면서 100원에서 처음부터 3원을 거슬러 주니까 너는 언제나 97원만 받는 거야. 대신에 판관비의 판매장려금이 0인 거죠. 어떻게 해도 손익효과는 97원인데 현행 국세청은 무조건 부가세만큼은 총액으로 100원을 잡게 합니다. 즉 판매한 활동 100원 활동하고 판매장려 활동 3원은 두 개를 하나로 본다. 별개의 각각으로 본다. 별개의 각각으로 보죠.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나는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는 매출의 세율 곱합니까? 이익의 세율 곱합니까? 이익의 세율 곱하는데 우리 부가세는 매출의 즉 공급가액의 10% 곱하잖아요. 이렇게 총액으로 가면 국세청이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는 까먹지 마세요. 과표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원에서 왠지 3원을 빼야 할 것 같은데 절대 빼시면 안 되고요. 또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항상 3원씩 돌려줘서 판매장려 금을 줘도 갑의 갑질은 끊이지가 않아서 에라 모르겠다. 오늘부터는 물건도 좀 뭘 얹혀주자. 예를 들어서 뭐 좀 선물도 주고 이걸 판매장려 품이라고 해요. 품. 5원짜리 줍니다. 5원은 빼게요? 안 빼게요? 뭘 빼게요? 안 빼게요? 5원은 오히려 더해요. 더해. 자, 100원에서 3원 뺀다 안 뺀다? 안 빼고요. 이 5원은 오히려 더합니다. 더해요. 이거를 사업상 증여의 간주공급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 을사장의 과표는 105원이 잡힌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빈출합니다. 빈출. 너 좀 일로 가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판매장려금과 판매장려품입니다. 아휴,
근데 나는 참 답답한데요.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제가 풀었던 문제는 판매 장려금을 빼지 않기는커녕 더하던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냐면 문제에서 100원으로 과표가 나오면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문제에서 여러분 헷갈리라고 처음부터 과표를 97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3원을 빼서 주는 거죠. 문제에서. 극도로 장난치는 문제죠. 그럼 이건 내 손으로 3원을 더해줘야죠. 그래야 100원이 나오니까. 이런 거 외우면 하루 만에 까먹는다?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이거 외우면 하루 만에 까먹으니까 한마디로 100원으로 문제가 나오면 가만히 놔두시고요. 97원으로 문제가 나오면 내 손으로 3원을 더해줘야 돼요. 오히려 과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와 무관하게 물건을 주면 물건은 무조건 과표에 더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제가 그 밑에 칠판 마크에 문제에서는 과표로 100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가끔씩은 97원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 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앞장으로 가면 반가로 2번에 하자보증금하고 반가로 3번에 대손금을 설명을 해야겠네요. 표에 올라가시면 하자보증금은 뭐냐면요.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완공하면 예를 들어서 100채를 이번에 완공했고 한 채당 1억씩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건설사에서 매출액이 100억 잡히는데 혹시 아파트 처음 지은 아파트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처음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보통 1년차 하자보수, 2년차 하자보수, 3년차 하자보수라고 해서 연도별로 우리가 아파트 뭐 이렇게 고장났거나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신청하면 삼성 레미안에서 자기들이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공짜로 고쳐주거든요. 그래서 3년 전 완공하고 삼성 레미안이 100억을 받았을 때 3억 정도를 하자 보증금 성격으로 아파트 입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돌려주고 예치하고 나간다 이거예요. 삼성 레미안이. 그러면 자신의 과표는 100입니까? 97입니까? 왠지 97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과표는 과표대로 100 잡히고 하자보수비라든지 하자보수 활동으로 밑에다가 3원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자보수도 절대 과표에서 빼는 거 아니고요. 대손금 마찬가지죠. 내가 10억을 팔았어요. 그 10억이 상대방이 망해버렸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그 10억을 포함해서 총 매출액은 50억이었던 거예요. 자, 내 과표는 그러면 50억입니까? 10억 못 돌려받는다고 빼버려서 40억입니까? 이것도 50억입니다. 10억은 못 돌려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매출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과표는 50억 잡고요. 대신에 10억 못 돌려받는 거 억울하니까 10억을 과표에서 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디서 빼주죠? 세액에서 1억을 빼주죠. 이걸 대손세액공제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똑같이 되는 거죠. 과표에서 10억을 빼야 하는데 과표에서는 건들지 않고 세액에서 다이렉트로 1억을 빼주면 효과는 똑같으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요 양쪽 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정말 쉬운 겁니다. 이거는 나오면 무조건 맞추라는 뜻입니다. 꼭 맞추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53페이지 이점의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인데 외상 판매 및 할부 판매는 그냥 공급한 자의 총가액 여러 번 얘기하네요. 이 얘기. 장기 할부 판매도 그냥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인데 요거는 2절에서 배웠던 장기 할부 판매의 공급 시기와 마찬가지죠. 회수기일 도래기준 시기로 얘기하면 2절이고요. 회수기일 도래기준마다 받기로 한 돈으로 얘기하면 그건 이제 4절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2절하고 4절하고 겹칩니다. 양가로 3번의 재화의 수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금을 다 더한 다음에 10%니까 관세의 과세 가격. 공부하다 보면 이 쉬운 단어도 어렵더라. 관세의 과세 가격이 뭔지 알죠? 원단값,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원단 그 자체 가격을 관세의 과세 가격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다 더해서 거기에 10%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 공급하는 것은 공급가격 빼기 수입제화의 과세 표준이죠. 이거는 주 2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양가로 5번에 수출 시 외국 통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이것도 되게 쉬운데 1번 공급 시기가 도래 전에 이미 원화로 환가해 놨으면 미리 환가한 금액인 즉 환산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나중에 공급하는 날 아니면 나중에 나머지 잔금을 받는 날에 시가로 환율로 다시 환산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미리 환산했으면 그걸로 게임은 끝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기타 외국한 상태를 보유하거나 받는 경우는 그 이후 나중에 이후에 받는 날에 환산하는 게 아니고 공급 시기에 기준 환율이나 재정 환율로 환산을 해 놓으시는 거죠.
양가로 6번에 기타 거래 보시면 1번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라고 내가 건물 같은 거 지어가지고 국가에다가 공짜로 그걸 기부해버리면 그 국가는 나한테 한 20년 동안의 무상사용권, 거기다가 이제 월세 받으라 이 소리죠. 세입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무상사용권을 주는 걸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기부채납된 가액, 즉 그 건물의 가액, 건물가액,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는 부가세를 뺀 다음에 건물의 가액, 동그라미 2번에 위탁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이게 뭔지 알죠? 해외에, 요새 우리나라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해외에 그 중국에 있는 값싼 그 노동력을 이제 써먹기 위해서 내가 원재료 같은 원단 같은 걸 그냥 일단은 공짜로 중국으로 보내는 거, 이게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인데요. 수탁받는 게 아니라 요새는 위탁을 준다고요, 우리나라가요. 완성된 제품의 인도 가액, 예를 들어서 중국에 옷을 위탁 가공을 준 다음에 중국으로 보낸 원단 가액이 아니라 향후 옷 가공이 완성된 후 완성된 제품의 최종 인도 가액이 과표로 잡힌다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3번 공유 수면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공유 수면이 세법에서 나오면 그 바닷가 같은 거, 바다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 용역을 제공하면 그냥 매입공사에 소유된 총사업비,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BOT 방식, 이게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라고 해서 기부채납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건물 같은 거 지어주고 이거를 그러니까 build, 그 다음에 operate and transfer, 내가 한 20년 동안 이제 운영하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트랜스퍼 돌려주는 거, 이걸 BOT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용역 제공 기간 동안 지급받는 총 대가에 시설의 설치 가액을 더하신 다음에 전체 뭐 20년이면 240개월 분에 이번 기에 6개월 정도, 1월부터 6월까지 썼으니까 6개월 정도의 월수로 월할 계산으로 계속적으로 과표를 신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4페이지의 주 2번 재화 수입 시 과세 표준인데요. 자, 우리 제가 꽃표시 1번과 양가로 1, 2번에 대해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일단은 아무리 우리가 이게 말문제세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숫자로 봐야 이해가 쉬우니까 이 숫자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꽃표시 1번, 이때 수입제하에 해당하게 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그림을 보면, 자, 우리 기본적으로 수입할 때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2014년에 기출문제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 문제로 나온 적 있었죠. 2015년은 그러면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죠. 이게 잘 안 나오던 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미국, 아메리카. 이게 한국, 코리아. 미국에서 지금 원단이 수입되고 있어요. 원단. 근데 수입할 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보세구역이라는 걸 거쳐요.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세금을 유보한다고 해서 이 안에는 아직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있죠. 이게 원단 들어와요. 원단 들어오는데 원단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단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수입하는 사람인데. 근데 일단은 X라고 칩시다. 미리 답을 말씀드려요. 이거 50원인데 아직은 모른다고 쳐요. 왜 모른다고 칠까요? 이거를. 왜냐면 이 보세구역까지 들어오면 수입이니까 수입 아니니까 아직 정상 수입이 아니거든요. 얘가 여기서 이 원단으로 보세 공장에서 최종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옷을 국내의 일반 구역에 있는 B한테 옷을 납품하면 바로 이 보세 구역을 넘는 이 시점이 웰컴 투 코리아라고 해서요. 세관장 할아버지가 이때 10%의 수입에 대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딱 날려주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원단 들어올 때 과세로 들어와요? 영세율로 들어와요? 언제나 수출할 때 영세율이니까 영세율로 들어왔다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언젠가 누군가 10% 세금 붙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영세율 물건이 활개칠 수 없게 되니까 그거를 이 시점으로 본다고요. 그때 과연 뭐의 10%입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원단에다가 온갖 세금 다 더해서 10%라고 그랬죠. 그게 양가로 1번에 있죠. 이때 수입제하의 과세 표준이 돼서 관세의 과세 가격 이제 원단이 50원이라게 밝혀지는 거고요. 거기에 관세 20원 붙고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등이 10원이 붙어가지고 80원짜리구나. 너 결국은 80원에 사왔구나. 80원에. 그리고 이 A의 보세 공장에서 이 옷을 100원으로 넘긴다고 쳐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세관장 할아버지가 80원 가져가시고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는 부가세 얼마 띄어가면 돼요? 20원 띄어가면 되죠? 그러면 100원에서 80원 빼가지고 20원의 부가세 띄어가면요. 결론적으로 세관장 할아버지나 국세청은 100원 총액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10% 부가세를 걷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 사이에서 8원 걷어가면 되고요. 이 사이에서 2원을 걷어가면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총 대가 100원에 대한 10% 10원을 세금을 걷어가시는 이제 쾌거를 올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둘 사이에 20원을 떼어간다는 소리가 양가로 2번에 있는데 A와 B의 관계죠. A vs B. 이때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서 사업자 A가 거래징수합니다. A가 이 사람한테 거래징수해요. 요 80원은 세관장 할아버지가 걷어가면 되고 이 둘 사이는 이 사람이 걷어가면 됩니다. 그때 100원에 10%를 걷어가는 게 아니라 8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판다고 가정하고 20원 남겨 먹었으니까 20원에 10%죠. 이게 2014년 기출문제였었죠. 자, 양가로 이번에 이때 과세표준이 잡히고 공급가액 빼기 수입제하의 과세표준이어서 100원 빼기 80원에서 20원에 10% 2원을 걷어가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꽃표시 2번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화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을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그러니까 선화증권이라고 배에 물건이 실리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발행해 주는 거 있는데 그 선화증권을 부가세를 징수하기도 전에 이 같은 지금 선적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선화증권을 미리미리 양수도 해버리면 양수인으로부터 받을 대가라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4.2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는요. 요거는 정말 말문제로 나오기 힘든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1점의 간주공급은 상대방한테 대가를 안 받고 파는 거니까 뭔가의 10%를 지금 구해야겠는데 그 뭔가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 1점의 간주공급의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는 비상학자산, 재고자산이면 시가입니다. 시가. 그리고 상각자산이면 간주시가라고 들어보셨죠? 취득가액 곱하기 1 빼기 25%의 경과기간수인데요. 이때 꽃표시의 취득가액은 매입세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을 의미하므로 명목가치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취득가액을 명목가액은 100원이었는데 당시 현가평가에서 80원 더하기 20원으로 따로 잡았어도 이때만큼은 100원을 다시 집어넣으란 소리죠. 그 다음에 꽃표시 2번에 경과기간수는 건물은 5%씩 그 다음에 나머지 기계장치 등은 25%씩 이건 다 알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기 좀 민망하고 양가로 이번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취득가액을 그대로 넘깁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부산에서 원재료 10억에 사가지고 최종 제품 공장에서 완성해서 서울 직매장에 넘긴 다음에 직매장에서 30억에 팔면 이때 부산에서 서울로 넘기는 것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요.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가 아닌 한 세금계산서 주고받는데 이때 얼마에 주고받느냐. 부산에서 원재료 사왔던 취득가액인 10억으로 그냥 잡으라 이 소리고요. 반가로 이번에 취득가액의 일정 금액 가산하려면 그냥 맘대로 하시란 소리인데요. 네 맘대로 하시란 소리인데 가산금액을 집어넣어가지고 세금계산서 끊으시면 되고요. 개별 서비스 등 부가 제한은 개별 서비스나 주세 등을 딱 세금을 더해가지고 10% 끊으시면 됩니다. 이점에 부동산 관련 가표인데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이 헤맸는데 양가로 1번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을 조금 제가 구분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공부할 때. 양가로 1번은 부동산을 일괄 공급할 때 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래될 때 토지만 따로 팔고 건물만 따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아시죠? 부동산을 판다는 소리는 그 땅하고 건물을 같이 파는 거기 때문에 토지 건물을 일괄 팔면 이거를 안분해서 토지 부분은 면세니까 부가세 안 내고 건물 부분은 과세니까 부가세 내야 하니까 안분을 해야 하는 거고요. 양가로 이번 내려오면 부동산 임대시 과표인데요. 이거는 토지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장으로서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받아놓으면 보증금에도 무슨 이자율 곱하죠? 당좌이자율인가요? 정기이자율인가요? 이 당좌이자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때나 나오는 거고요.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월세로 보고 세금을 내는 걸 간주임대라고 하는데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 토지 건물 있는 사람들이 매번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1번을 신고하겠어요? 2번 신고하겠어요?
2번을 신고할 확률이 크죠.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면. 1번은 그냥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수업 목적으로는 1번하고 2번을 둘 다 비슷한 비중으로 공부하셔야 하는데 그냥 답만 말씀드립니다. 답만. 양가로 1번 부동산 일괄 공고시 과표는 표를 보시면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이 최우선으로 잡힙니다. 최우선으로. 그게 없으면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로 가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까지는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A 1차 안분은 일단은 장부가액으로 안분을 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장부가액으로 안분을 하다니. 자, 내가 지금 파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 이번 챕터가 과표예요. 과표. 내가 파는 사람이냐고요? 사는 사람이냐고요? 나 파는 사람이죠. 토지 건물까지는 기준시가가 있는데 토지 건물 기계를 같이 끼워 판다거나 토지 건물 구축물을 같이 끼워 팔면 이 세 번째인 기계나 구축물은 그 뜻이 아니라 이 세 번째인 기계나 구축물은 우리나라에 기준시가 제도가 없으니까 뭔가 다른 걸로 세 개를 안분해서 내가 과표를 잡아야 하는데 장부가액은 있을걸? 왜냐하면 내가 파는 사람이니까 팔기 전까지 내 재무상태표에 얼만가 잡혀있을 장부가액 있잖아요.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안분하시면 되고 가로 내용은 뭡니까? 이거 너무 억지 쓰는 거 아닌가? 장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이라도 안분하라는 소린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중에서 기계장치나 이 건물은 수십 년 전에 취득했으면 감가상각이 완료돼 버릴 테니까 장부가액이 빵원이라고요. 그럴 때는 하다못해 수십 년 전에 취득했던 취득가액이라고 있지 않냐. 그래서 기준시가 그러니까 감정가액 있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없으면 장부가액, 정말 억지 써가지고 수십 년 전에 취득한 자산이어서 감가상각이 완료됐으면 별 수 없이 취득가액입니다. 자, 뭐 맹목적으로 외워도 좋지만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우면 훨씬 외우는 좀 부담이 줄어드니까 잘 이해해 보시고요. B에 보시면 이제 2차 안분이라고 해서 다시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 건물 구축물 중에 이 두 개, 토지 건물만 다시 한번 2차 안분을 기준시가로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꽃표시 2번 보시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때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를 구분했는데 꽃표시 2번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만약에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분모에 면세인 토지에는 110을 곱하지 않고 과세인 건물에만 110을 곱하고 제가 예제도 만들어 왔으니 한번 보시고요. 양가로 2번의 부동산 임대가표는 3개를 일단 더하셔야 돼요. 총 임대 수입을 구해야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쉬운 월 임대료 월할 계산하고요. 두 번째 요새 관리비 수입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던데 관리비 수입 받으시면 과표에 더하시고 마지막으로 간주 임대료를 구하셔야 하는데 간주 임대료 월 임대료에도 박스가 있지만 이건 쉬우니까 일단은 동그라미 1번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할 금액이라고 해서 현금주의 아니고 약정주의고요. 동그라미 2번 선세금이라고 먼저 낸 세금이 아니라 먼저 1년치 월세를 미리 선납으로 받아놓은 건데요. 이때는 너무 당연하지만 월할 계산하셔야 하고요. 월할 계산할 때 언제나 그렇지만 가로 열고 초월은 산입하고 발월은 불산입합니다. 간주임대료 밑에 있는 박스 가보세요. 간주임대료는 아시겠지만 간주임대료에는 보증금 적수에 정기예금 이자율에 일할 계산으로 하시면 되는데 꽃표시 1번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세입자한테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 1000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 곱해서 이 간주임대료 계산하셔야 하는데 이 세입자가 11월, 12월에 두 달 동안 550만 원씩 100만 원을 못 갚은 거예요. 나 어쩌지? 큰일 났네. 그럴까봐 일부러 보증금 받아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에서 50만 원씩 100만 원, 한마디로 100만 원 까버린다고 하죠. 소위 그러면 보증금은 주인장 입장에서 9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간주임대료 구할 때도 보증금을 1000만 원 쓴다, 900만 원 쓴다? 네, 900만 원 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별거 아니죠? 꽃표시 2번 해당 기간 중에 이자율 변동됐어도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말 현재의 이자율 적용, 즉 마지막 날 이자율만 한 번만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꽃표시 3번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해 줍니다. 자, 다시 간주임대료 박스 올라가 보세요. 이 간주임대료 박스는 흡사 법인세의 어떤 공식하고 유사하죠? 일반 공식인가요? 추계 공식인가요? 추계 공식하고 유사하죠. 즉 건설비 상당액도 안 빼주고 있고요. 금융수익도 안 빼주고 있는데 전대라는 걸 하면 건설비 상당액을 빼주듯이 거기다가 전대 보증금을 빼줍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러니까 자기도 쥐뿔 건물이 없으면서 A라는 사람한테 80의 보증금 내고 빌려와서 이걸 다시 B한테 100의 보증금 받고 넘겨주고 있다면
100에 이자율 곱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 80을 뺀 다음에 이자율을 곱합니다. 거기 보면 뭐 예를 제가 다 만들어 왔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다시피 150에서 100을 뺀 다음에 일수 곱하고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는데 왜 100에다가 400분의 200 한지 아시죠? A한테 빌려올 때는 400제곱을 빌려와서 B한테 빌려줄 때는 200제곱을 빌려주면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양가로 3번의 겸용주택의 임대인데요. 이게 지금 겸용주택의 임대는 앞장에 있는 부동산 공급과 연결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랑 연결되는 거예요. 임대랑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겸용주택의 임대라는 것은 내가 상가하고 건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은데 시장 가시면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딱 사거리 코너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1층에서는 뭐 이렇게 속옷 같은 거 팔잖아요. 쌍방울 트라이 이런 거 오래된 속옷 팔고 2층에도 뭐 상가나 매점일 수 있고 3층에 주인이 그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겸용주택이거든요. 겸용주택이라고 해서 뭐 꼭 주상복합,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꼭 타워팰리스에 있는 그런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나 길거리에 보면 3층짜리나 4층짜리 건물에 1층, 2층은 상가로 세내주고 있고 3층이나 4층에서 본인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3층이나 4층도 그냥 주거용 건물로 세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동네에 되게 많아요. 동네 그런 거 되게 많죠. 아파트촌만 많이 있는 곳은 별로 그게 없는데 그냥 기본적인 사람 사는 동네에는 이런 건물이 참 많거든요. 이거를 겸용주택의 임대라고 하는데 화살표 보시면 주택임대는 면세임으로 즉 뭐 3, 4층에서 받는 월세는 면세임으로 세금 안 내고요. 1, 2층에서 상가에서 받는 것만 세금을 내시면 되는데 1단계는 겸용주택의 임대 시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과세 면적 비율 계산. 이건 뭐 하도 많이 해봤죠. 주택이 조금만 넓으면 다 주택으로 보니까 세금 내지 않고요. 주택이 같거나 아니면 건물이 상가가 조금만 넓으면 이거는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셔야죠. 여러분 앞으로 회계사 세무사 돼가지고 돈 많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40대나 50대 아니면 늦어도 60대에다가 60대 되면 건물 하나 살 거라고요. 너무나 허황된 말을 하고 있나? 아니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샀느냐? 나는 아직 못 샀죠. 근데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내가 그 동네에 있는 뭐 시장에 있는 건물 하나 산 거예요. 이게 5층짜리 건물이라면 가급적이면 월세를 1, 2층은 상가로 내주시고요.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월세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건물 5층짜리에서 월세가 한 층당 100만 원씩 해서 만약에 500만 원 나온다면 500만 원의 부가세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주택이 조금이라도 넓으면 그 5층을 전체 다 뭘로 본다고요? 아니 주택으로 본다니까요. 주택 월세는 부가세 안 붙는다고 내가 3절에서 설명하지 않았나? 면세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부가세가 안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항상 뜻도 모르고 계산 문제를 풀어왔는데 이게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실무에서. 자, 2단계는 부동산 임대 시 총 임대료의 계산이라고 해서 왜 앞장 금방 배웠던 그냥 임대료, 관리비, 간주 임대료 더하시고요. 3단계가 이번 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보면 1번 총 임대료를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토지 건물 임대료를 일단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토지분 임대료와 건물분 임대료에 대해서 각각 상가 쪽만 과세가 나와가지고 동그라미 3번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 토지 임대료, 과세 대상 건물 임대료를 더해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되는데 실은 이 표도 계산 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한 방에 감이 잡힙니다. 말 문제가 더 오히려 어렵죠. 이해하시기는. 자, 결론 냅니다. 뭔가 지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간단히 결론 냅니다. 간단히 결론 냅니다. 간단히. 앞장의 양가로 1번은 부동산의 임대였나요? 공급이었나요? 공급이에요. 사고 파는 거. 지금 배우시는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은 부동산의 공급인가요? 임대인가요? 월세 받는 임대죠? 또는 간주 임대를 받는 임대라고요. 자, 얘 일단은 무조건 뭐가 제일 앞선다? 이거 감정가액이 제일 앞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없으면 뭘로 가는 거죠? 기준시가로 가요.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오면. 그것도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안분하신 다음에 있는 것끼리 기준시가로 2차 안분하십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뭐죠? 토지 건물에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하시면 계산 문제든 말 문제든 풀 수 있는데요. 다만 계산 문제는 실제로 문제를 몇 개 풀어봐야 금방 트레이닝이 되고요. 이거 트레이닝만 되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6페이지의 4.3의 대손사액 공제죠. 아까 설명했는데 10억 팔았는데 떼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거 포함해서 50억 매출이 있어요. 그러면 과표는 50억을 다 신고하시고 대신에 10억에 대한 부가세 10%인 1억을 세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양가로 1번의 대손 요건, 대손 사유 보시면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 영역을 공급한 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부가세니까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대손 사유가 뭔지는 설명을 못 하겠네요. 어차피 뒤에 다 나오니까 법인세에서. 가장 전형적인 대손 사유가 뭐더라? 소멸시효 완성 3년, 아니면 부도 발생 몇 개월간가죠? 6개월간가 뭐 그런 거 나중에 다 배우십니다.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중요하죠. 대손 확정기한이라고 해서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는 대손세액 공제를 확정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50억 팔았는데 그 중에 10억이 망했어요. 그 10억에 대한 세금 1억이라도 돌려받는 지금 배우시는 대손세액 공제는 납세자한테 무조건 유리하다 불리하다, 떼인 건 기분 나쁘지만 무조건 유리하다, 국세청이 죽을 때까지 이걸 나한테 허용해 주진 않는다, 무조건 물건 판 다음에 5년 안에 떼었으면 부가세 1억 돌려받아라. 실은 5년이 아니라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 아니면 내년 1월 25일까지. 이거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때 양가로 3번에 공제 절차가 있는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세 과표 확정신고, 예정신고 때 안 돼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명제죠. 예정 때 안 돼요. 확정 때만.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를 제출하시고요. 양가로 4번을 가끔씩 이제 장난치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표 안에 또 펴보시면 가운데 세로는 공급자, 판 사람, 10억 떼어서 지금 억울한 사람, 오른쪽 세로는 공급받는 자. 이건 내 알 바 아니고 그 도망간 그놈, 망한 그놈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 알 바 아니죠. 자, 근데 시험 문제는 파신 분, 사신 분 다 아셔야 하니까 동그라미 1번, 이번에 대손이 확정됐어요. 정말 기분 나쁘죠. 가운데 세로 공급자는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1억의 매출세액을 빼주시면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못 갚았으니까 자신의 매입세액에서도 그만큼 차감해버려야죠.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인정 안 돼요. 동그라미 2번은 거짓말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현실적으로 한 번 망하고 도망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 문제는 억지로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돌아와서 나한테 부가세 포함해서 11억을 갚았다면 1억은 매출세액에 가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지는 즉 나한테 사간 사람은 1억을 다시 매입세액에 얹어서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 몇 개 풀어볼까요? 58페이지 1번 문제. 다음은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과표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2014년 기출문제네요. 이 시험 매년 나오죠, 매년. 물론 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됐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들어가지 않죠. 2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대손금은 과표에서 공제하지 않죠. 야, 이게 정말 한 문제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결코 이번 챕터의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 대부분 난이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번 챕터는요. 말 문제가 나온다면 꼭 맞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맞으세요. 3번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가가 분명치 않으면 일단은 부가세 포함된 걸로 보고 1.1로 나누는 게 실무 관행입니다. 4번,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줬죠. 아까 에어컨 팔 때 2% 적립해줬고요.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즉 나중에 온풍기 사시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해당 마일리지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라. 참 문장은 길게 냈는데 아주 간단한 로직이고요. 5번,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 아까 장기 할부 판매에 돌아가시면 주가 붙어 있고요. 주에 이 말이 있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때. 2번,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표는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특세에 다 더하시라고요. 2번,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가 공급한 시가가 맞긴 맞으나 용역에는 이런 제도가 없죠. 용역에는 이런 제도가 없고 다만 부동산, 특수관계인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에만 이 규정이 있으니까 2번은 반쪽짜리만 맞았고 반쪽짜리가 틀렸네요. 동그라미 3번. 부가세 과표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요하에 불과하고 그냥 대가 관계 있으면 내가 물건 팔고 대가 관계로 받은 것은 모두 다 포함해라. 4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공고보조금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5번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훼손, 파손, 멸실되면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맞는 설명. 4번 부가세 과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T의 기출문제. 1. 또 나왔네. 아예 같은 문장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요. 교수님들끼리 컨닝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이 법전, 제가 이 법전이 너무 책이 낮아서 괴느라고 갖다 놨는데 이 법전, 조세법전 보이세요? 조세편람? 야, 우리 시청각 교육. 이 법전에 나온 문장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자, 2번 계약 등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으면 지급지연은 과표 안 들어간다면서요. 일반 외상매출금 이자는 들어가는데. 3번 또 나왔네.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국가보증과 공공보증금은 과표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 이 왜 이래 이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으면 1.1로 나눈다. 이거 옆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편집이 잘못됐나? 네. 편집 잘못된 거 아니고요. 5번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 아파트 하자보증금은 과표에서 공제하지 말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6번 문제. 부가세법상 일반 과세자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 부가세 포함으로 합시다.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0분의 10, 즉 11억을 못 받았으면 부가세 1억이죠. 대손이 확정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2번 대손세액 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뭐 FM대로 문제 잘 나왔네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로 인해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자기는 할 일을 다 했구나. 근데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걔가 결국은 돈을 못 갚았나 본데요. 폐업하기 전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아무튼 딱 대손사유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일단은 한마디로 파신 분은 나한테 11억 못 갚았으니까 자신의 매입세액을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리는 거 맞는데 폐업일에 속하는 날 빼는 게 아니라 아직 폐업은 안 했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어떠한 대손사유가 확정되면 그때 빼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틀렸네요. 시기가. 3번이 오답이고요. 4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게 이론 요약에는 없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내가 부가세 포함 11억을 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억이라도 대손세액 공제로 돌려받아야 하니까 이거를 우리 공급받는 자, 즉 사온 사람, 나의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걸 신고합니다. 그럼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실을 접수한 다음에 누구한테 이걸 통지해 줍니까? 저쪽 파는 사람, 팔았던 사람의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걸 통지해 주죠. 그래야 팔았던 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이 이제 판 사람의 뭐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판 사람이지. 제가 지금 엄한 소리 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11억에 팔고 부가세 포함해서 못 돌려받으면 판 사람인 내가 1억이라도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면요. 우리 관할 세무서장이 저쪽 사간 사람, 아직 돈 못 갚고 있는 그 사람, 사간 사람의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 사실을 통지하면 그 사간 사람은 결국은 매입세액을 받아야 하니까요, 안 받아야 하니까요. 공제를 안 받아야 하니까 이런 사실을 서로 관할 세무서장끼리 서로 통보해서 그 사실을 서로 인지하고 있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죠. 어려운 말 아니죠? 5번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더한다. 아까 설명했죠? 뭐 말도 안 되지만 도망간 사람이 몇 년 후에 살아와서 나한테 다시 부가세 포함해서 11억을 갚으면 결국은 또 나는 1억의 부가세 내야 하는데 그때 3년 전, 4년 전 당초 매출했던 날에 돌아가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회수한 날 그냥 부가세 1억 내는 겁니까? 보다시피 회수한 날 1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절 마치고요. 우리 계속 5절을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